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수십 개의 나라가 각자 자기들이 쓰던 돈을 싹 다 버리고 유로라는 단 하나의 화폐를 쓰기로 약속한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그냥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끔찍했던 전쟁을 끝내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거대한 꿈을 이루려 했던 그 위대한 여정, 바로 유럽 통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일이죠. 아니,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이탈리아의 리라, 전부 다 각 나라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돈이잖아요? 이걸 다 포기하고 하나로 합친다는 건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두 번의 끔찍했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경제를 하나로 꽉 묶어버리면 서로 싸울 이유도, 싸울 무기도 없어지지 않을까? 평화를 향한 이 간절한 꿈이 바로 유럽 통합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바로 전쟁의 핵심 재료, 그러니까 총이랑 탱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석탄하고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1951년에 6개 나라가 모여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SCC를 만들었어요. 이거 마치 어벤져스 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서로의 강력한 무기를 함께 관리하기로 약속하는 것과 같았달까요? 전쟁의 불씨 자체를 없애려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자, 이렇게 평화를 위한 정치적인 통합의 꿈이 있었는데 이게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경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각 나라 돈의 가치, 즉 통화 가치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단일 통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요, 전 세계 경제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아주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걸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태양계 같은 거였죠. 태양인 달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 즉 각 나라 돈들이 안정적으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이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각 나라 통화들이 중력을 잃은 행성처럼 막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룬 환율 때문에 기업들은 불안해서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 유럽만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해진 겁니다. 유로가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었죠. 1957년에 공동시장의 기초를 닦은 로마 조약에서 시작해서 1972년에는 통화 가치가 마치 뱀처럼 아주 좁은 띠 안에서만 꾸물꾸물 움직이도록 제한한 스네이크 제도라는 걸 시도했고요.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유럽 통화 제도 EMS였고, 마침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로 탄생의 구체적인 계획서가 딱 그려집니다. 그리고 2002년 드디어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실제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려면 단연코 바로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여기서 유럽 국가들이 우리 진짜 단일 통화 만들자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고 그걸 어떻게,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완성한 거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어요. 아주 신중하게 계획된 3단계 마라톤이었죠. 1단계에서는 우선 돈이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고요. 2단계에서는 각 나라가 유로라는 단일 팀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경제 체력을 막 키우는 훈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드디어 유로화를 출범시키고 이걸 관리할 유럽중앙은행까지 설립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유로클럽에 가입하려면 대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했을까요?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특별한 유로클럽이 그냥 가입 신청서만 낸다고 해서 오케이, 들어오세요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최고의 히어로 팀, 어벤져스에 들어가려면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요. 유로존에 합류하려는 국가들도 우리 경제 이렇게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라는 걸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증명해야만 했어요. 유로존이라는 경제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기 위해 필요했던 초능력들 한번 볼까요? 첫째,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했고요. 둘째, 나라 살림을 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강 국가 부채를 일정 수준 밑으로 관리해야 했죠. 셋째, 최소 2년 동안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끈기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장기 이자율까지.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전부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유로클럽의 멤버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1996년 당시의 성적표예요. 가로축은 각 나라고 세로축은 가입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을 한번 볼까요? 물가 상승률, 재정 적자. 대부분의 항목에서 합격 기준을 잘 충족했죠. 그런데 이탈리아를 보면 다른 건 괜찮았는데 정부 부채 항목에서 기준치가 60%인데 이걸 훌쩍 넘는 123.1%를 기록해서 X표를 받았어요. 이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강력한 통화가 탄생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통화를 관리하고 지켜줄 강력한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맡게 된 곳이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가 똑같은 돈을 쓰는데 나라마다 제 멋대로 돈을 찍어내거나 이자율을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완전 혼돈 그 자체겠죠. 그래서 유로존 전체의 통화 정책을 책임질 단 하나의 컨트롤 타워, 즉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머리와 여러 팔다리처럼 움직여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맨 위에 있는 머리, 즉 유럽중앙은행 ECB의 정책이사회에서 유로존 전체의 기준금리 같은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팔다리 역할을 하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그 결정에 맞춰서 자기 나라 안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통화 정책에 관한 한 결정권은 각 나라가 아니라 오직 ECB, 이 머리에만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앙 집권적인 구조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요. ECB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유로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ECB 존재의 제일 이유인 거죠. 그 외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이 모든 활동이 결국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로는요, 그냥 여러 나라가 같이 쓰는 편리한 돈, 그 이상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워왔던 국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친 정말 전례 없는 협력의 상징이고요. 경제를 꽁꽁 묶어서 평화를 이루려는 위대한 실험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경제 초강대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유럽 통합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국제 경제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한 뉴스 기사 뒤에 숨겨진 세상의 흐름과 국가들의 전략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해하는 이 멋진 도구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